다음 암호 모드를 살펴보기 전에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ECB 모드와 CDC 모드로 암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특정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암호할 때 사용할 키가 필요합니다. 키의 생성은 키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각 알고리즘마다 필요한 키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맞는 키 제너레이터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제너레이터 get instance AES 하면 AES에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nerate key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AS에 사용할 대칭 키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 대칭 키를 이제 secret key라고 하는 타입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호를 실제 그 키를 가지고 암호하려면 그 암호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cipher get instance를 통해서 얻어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고 어떤 암호 모드를 사용할 거고 또 채우기는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암호화를 할 건지 복화할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고 여기에 사용할 키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generate 키에서 얻은 이 키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키 스펙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AS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키를 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든 키를 그 암호 알고리즘에 주는 것이 아니라 키 스펙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는 doFina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호화된 암호문을 복호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복호화 모드로 준비를 하고 다시 doFinal을 부르면은 복호화가 진행됩니다. 이 코드를 실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AES는 128비트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8비트 키를 이렇게 이 제너레이트 키가 랜덤하게 생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는 이렇게 문자열로 준비됐는데 우리는 이 암호할 때는 이거를 바이트 어레이로 바꿔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바이트 어레이를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두 개의 평문 블럭이 필요하고 이제 채우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암호한 결과는 두 블럭이 되는 겁니다. 채우기가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다시 복화하면은 원래 바이트 어레이를 얻을 수 있고 그 바이트 어레이를 다시 문자로 바꾸면 원래 암호했던 This is a secret message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번에는 요 데이터를 암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보시면 요게 첫 번째 평문 블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블럭이 있고 세 번째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평문 블럭과 세 번째 평문 블럭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암호해 보면 평문 블럭이 이렇게 세 블럭이 되는데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블럭이 같습니다. 그러면 암호하고 나면 블럭이 네 블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평문 블럭의 배수가 되면 한 블럭 전체를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블럭이 전체적으로 채워진 결과 이렇게 암호문은 평문보다 한 블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암호문 블럭의 경우에도 첫 번째 암호문 블럭과 세 번째 암호 블럭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ECB 모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행 안에 코드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예제는 do final이라는 것만 한 번 불러서 전체 메시지를 암호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블럭 단위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update를 계속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do final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 이 코드는 그 전체 평문을 한꺼번에 그 알고리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게 되면 그 알고리즘에서 축적을 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만든 다음에 암호화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우에는 블럭 단위로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맨 마지막 블럭만 do final을 부른 것입니다. 보코아도 그런 식으로 그 암호문을 한꺼번에 do final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계속 부르다가 do final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비슷한 방법인데 조금 더 다르게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BC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는 암호할 때 ECB PKS5 패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CBC의 경우에는 ECB 대신에 CBC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CBC 모드로 암호화를 하고자 하면 초기화 벡터가 필요합니다. 초기화 벡터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알고리즘에서 랜덤하게 생성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편하겠죠. 근데 첫 번째 예제는 IB를 직접 이 랜덤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와 ECB 예제와 똑같이 첫 블럭과 세 번째 블럭이 동일한 평문을 암호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를 하면 IB라는 게 한 블럭이 필요하고요. 평문은 이렇게 되고 암호문은 이렇게 네 블럭이 되는데 실제로는 5블럭입니다. 이 IB도 암호문의 한 파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호화를 하면 원래 게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 첫 번째 블럭과 세 번째 블럭이 같지 않습니다. ECB 모드에서는 같았는데 이제 달라집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매번 IB를 새롭게 생성하기 때문에 이 암호문 값이 똑같은 데이터를 암호해도 암호문 값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제는 이 두 번째 예제는 IB를 직접 만들지 않고 알고리즘에서 그 IB를 얻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는 init 할 때 암호할지 복호할지 그리고 키를 줬는데 추가적으로 CBC 모드에서는 IB를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IB도 그냥 바이트 어레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IB 스펙이라고 하는 별도 또 하나 그것을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init 한 다음에 IB 스펙을 안 주면 자체적으로 CBC 모드에서는 IB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랜덤한 IB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랜덤하게 생성된 IB를 내가 알고 싶으면
get IV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복호할 때는 그 동일한 IV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IV를 이용해서 IV 스펙을 만든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BC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기 위해서는 암호할 때 사용된 IV를 복호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호문은 최대 두 블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암호 모드, CTR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CBC 모드는 ECB 모드의 단점들을 대부분 극복한 모드입니다. 물론 CBC 모드도 문제점은 있지만 ECB 모드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을 개선한 모드이기 때문에 ECB 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CBC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BC 모드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암호화는 순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던, 코어가 여러 개 있던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CTR 모드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드입니다. 즉 안전성보다는 성능 향상에 초점을 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CBC와 달리 암호화와 복호화를 병행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 블록들을 독립적이진 않지만 각 블록들을 별도 프로세서에서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한 어떤 카운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메시지를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운터 값을 암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된 결과와 평문을 XOR 해가지고 암호 블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ECB 모드에서는 이렇게 암호화를 할 때 P1과 P3가 같으면 C1과 C3가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요 P1을 암호할 때 사용하는 요 N1과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값을 사용해 가지고 각각 평문을 암호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같아질 수 없는 거죠. 얘와 얘가 같더라도 요 두 개의 값이 다른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C1과 C3가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는 그림에서 NI를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암호는 이 결과값을 평문에 XOR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평문과 XOR하는 이 값을 꼭 암호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CI를 만들 때 PI, XOR과 MAC, KNI 이런 식으로 MAC 값으로 XOR 시켜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만들 수 없고 암호하는 자와 복호하는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값을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대칭,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보면 암호할 때도 EK를 쓰고 복호할 때도 EK를 씁니다. 보통은 CBC를 보면 암호할 때 EK를 쓰고 복호할 때 DK를 씁니다. 즉
암호하는 함수와 복호하는 함수가 다 사용이 되는데 특이하게 암호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암호화는 XOR로 하기 때문에 이때 XOR 되는 값이 암호할 때와 복호할 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 함수만 사용합니다. 암호화 함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생각하면 펑션 하나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로 생각하면은 더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복호화 함수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암호화 함수만 만들어서 암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프트웨어의 크기, 하드웨어 크기 등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값들은 카운터 값이기 때문에 n1, nn 이 값들이 그 수신자와 송신자가 그 암호하는 사람과 복호하는 사람이 똑같은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n0를 iv를 여기서도 iv를 만들어서 송신자는 수신자한테 iv를 줍니다. 그럼 수신자는 여기에 iv에 플러스 1을 해서 n1 값, 플러스 1을 해서 n2 값, iv에 플러스 n을 해서 n번째 카운터 값을 얻게 됩니다. 송신자도 동일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TR 모두도 iv를 사용합니다. 이 iv가 카운터의 시작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iv만 결정이 되면 각각 ni 값은 덧셈만 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과정은 병행, 수행이 가능합니다. 암호화 과정도 복호화 과정도 병행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R 모드는 결국 최종적인 암호화는 XOR 연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채우기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블럭이 PN인데 이게 그 알고리즘 이 블럭 크기와 상관없이 작으면 여기서 나온 값 중에 그 일부만 이용해서 얘를 XOR해서 CN을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CTR 모드는 채우기가 없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CTR 모드는 이 IB를 매번 반드시 다른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평문이 같은 카운터 값들을 이용해서 암호화가 됩니다. 그 얘기는 SI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다른 평문인데 같은 IV를 사용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암호 블록들을 XOR 하면은 평문의 XOR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문의 XOR을 얻게 되면 이 평문에 대한 노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CTR 모드에서는 반드시 매번 다른 IV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호 모드를 검토할 때 네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본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평문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평문에 오류가 있으면은 평문은 다른 암호문에는 다른 그 평문의 암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I는 여기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요것이 바뀌면은 CI가 바뀌고 다른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암호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CBC 모드와 달리 이 CTR 모드는 마지막 블럭을
맥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블록은 오직 PN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문을 대표하는 값으로는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CI는 PI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PI들이 위치가 바뀌더라도 그것이 CI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IV를 다른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IV를 늘 같은 걸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문의 패턴이 ECB와 마찬가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CTR 모드에서는 IV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호문 블럭에서 CI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역시 PI 한 블럭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국 XOR을 해서 이 CI를 계산하기 때문에 SI가 PI인데 얘는 안 변하고 얘만 변하면 얘가 한 빛을 변하면은 PI의 한 빛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CTR 모드는 매우 빠르게 성능이 향상된 모드이지만 NM 특성 측면에서는 CBC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CBC는 한 블럭을 조작하면 그 블럭은 완전히 깨지고 다음 블럭은 의미 있는 원하는 위치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CTR은 항상 특정한 암호문 블럭을 조작하게 되면 그 평문 블럭만 영향을 받고 특정한 위치에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CTR 모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BC도 CTR도 둘 다 NM 특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인증 암호화를 해야지만 보다 더 안전하게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CBC, CTR, 두 종류의 암호 모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메시지를 암호화만 하기 때문에 일반 암호 모드라 합니다. 최근에는 비밀 통신을 해야 할 때 암호화만 하지 않고 무결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증 암호화를 합니다. 인증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암호 모드를 우리는 인증 암호화 모드라고 합니다. 인증 암호화 모드는 크게 맥된 인크립트 방식과 인크립트된 맥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방식 중 인크립트된 맥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 암호화 개념이 등장한 초기에는 TLS에서 알 수 있듯이 맥된 인크립트 방식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인증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키, 맥키 두 개의 키가 필요합니다. 초창기 맥된 인크립트 방식이 사용됐을 때 가장 흔하게 널리 사용됐던 암호화 모드는 CCM 모드입니다. CCM 모드는 카운터 모드와 CBC 맥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하면은 메시지에 대한 CBC 맥을 계산합니다. 이 얘기는 기본 메시지를 CBC 모드로 한번 암호화해서 마지막 블럭을 맥 값으로 취한 후 다시 원래 메시지를 CTR 모드로 다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즉, 총 2패스, 두 번에 걸쳐서 암호화와 맥값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CCM은 맥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원래
맥 된 인크립트니까 맥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평문을 다시 암호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투 패스라고 해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맥과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각각을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거를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CCM 다음에 나온 방식이 EAX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Two Pass Encrypt and MAC 모드입니다. 즉 메시지를 이게 CTR이 됐던 CBC로 암호화하고 그 결과 C를 다시 MAC에 집어넣어서 T값, MAC 값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EAX 모드라고 합니다. EAX 모드는 투 패스예요. 암호화를 다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암호문을 이용해서 맥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조금 향상시키고자 GCM이라는 모드가 개발이 됐습니다. GCM은 그 EAX와 달리 one pass 알고리즘입니다. one pass.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 진행되면 그 암호문도 얻을 수 있고 맥 값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카운터 모드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있는데 이 암호하는 동시에 맥 값도 순차적으로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병행 수행하는 것의 의미는 없어지죠. 원래 카운터 모드의 이점은 이들을 병행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패스로 한다는 것은 얘를 계산해야지 요 다음 거를 이어서 맥값을 계속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온 다음에 요걸 또 계산해서 또 진행이 되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맥값을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GCM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GCM 모드와 관련해서 AEAD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AEAD 모드는 요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Associated Data. 즉, 우리가 어떤 평문을 암호하는데, 평문을 암호해서 C를 얻게 되는데, 요 M만 암호하지 않고, 암호하지 않는 데이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 요거는 암호해야 되는 데이터고, 비밀성이 필요한 데이터고, 요거는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요 비밀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만 암호화를 하고 이 A에 대해서는 무결성까지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CM 모드도 AEAD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A1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 A가 바로 연관 데이터예요. 같이 보내는 데이터인데 비밀성은 요구되지 않지만 무결성은 보장하고 싶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연관 데이터를 통해서 맥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맥값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암호 블록들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길이에 대한 부정을 못하기 위해서 길이 값도 맥값 계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되는 요 맥은 카터 웨그맨 맥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다음 노트에서 잠깐 또 언급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암호화 모드가 있을 때 뭘 주로 선택하냐? 일반 암호화 모드만 이용할 경우, 인증 암호화 모드를 하지 않고 일반 암호화 모드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CBC나 CTR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매우 작은 크기, 한 블럭보다 작은 크기의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그때는 ECB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암호화 모드로 CBC나 CTR 모드를 사용하면은 둘 다 NN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일반 암호화 모드를 쓰지 않고 인증 암호화 모드를 써야 될 거고, 인증 암호화 모드 중에서도 요즘은 대부분 GCM 계열, 즉 Encrypt then Make 모드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됩니다. 자바 암호 라이브를 통해서 CTR 모드와 GCM 모드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CTR 모드는 생성할 때 보시면 여기에 CBC 대신에 CTR이 사용하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CTR 모드는 패딩이 필요 없습니다. CTR 모드는 궁극에는 XOR 이용해서 암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카운터 값을 암호한 그 결과 중에 그 평문의 크기만큼만 취해서 XOR 시켜서 암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 경우에는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CTR 모드도 이 IV가 필요하기 때문에 CTR 모드도 패딩은 필요 없지만 평문의 크기는 암호문의 크기는 평문의 크기보다 한 블럭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CM 모드를 보면 GCM 모드를 쓰고요. GCM도 결국에 내부적으로는 카운터 모드를 쓰기 때문에 패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GCM 모드는 아까 CTR 모드는 그 128비트 블럭 사이즈일 때 그만큼 크기의 IV를 사용했어요. 근데 GCM 모드는 그만큼 크기의 IV를 사용하지 않고 96비트 정수 4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만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 끝에 4바이트는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바이트에 있는 그 요소들이 0부터 1, 2, 3, 4 증가를 해가지고 카운터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2 GCM 나운스 렌스는 16이 아니라 16바이트가 아니라 128비트가 아니라 96비트만 랜덤하게 생성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가지고 128비트를 사용하는데 하나씩 증가하면서 암호화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AA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AD 비밀성은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무결성을 보장해야 되는 요소들을 추가해 가지고 요 update ADD 하면은 그 데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결성까지 보장을 해 줍니다. 이런 그래서 요 실행을 해보면 잘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암호문을 인위적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태그 미스매치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퍼 텍스트가 암호문이 조작됐기 때문에 그 암호문을 이용해서 맥값을 계산하면 원래 그 갖고 있던 맥값과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암호문을 조작하지 않고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를 예를 들면 A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시 AED bad tag exception 해가지고 tag mismatch 이 역시도 이제 맥이 일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맥 값은 평문을, 그 암호화된 평문, 암호문에 대해서도 그 맥을 계산하지만 그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도 같이 결합해서 그 맥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트 연관 데이터가 수정이 되더라도 오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그가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실제 복구화 과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DES라고 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 표준으로 처음 채택한 알고리즘이 바로 DES입니다. DES는 197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이 표준화의 작업은 공식 채택되기 5년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표준화 작업을 담당하는 기구는 NIST입니다. NIST에서는 IBM에서 제안한 루시퍼 알고리즘 기반한 알고리즘을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루시퍼 알고리즘은 당시 IBM에서 근무한 유명한 암호학자인 페스텔이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NIST는 표준화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 NSA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NSA는 미국 국가안보국으로 미국 정보기관 중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NSA 요원이 등장한 영화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브루스 윌리스가 그 NSA 요원으로 등장했던 영화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 NSA가 자문을 하면서 IBM이 원래 제안했던 키 길이를 56비트로 축소했습니다. 원래는 64비트로 축소했는데 그 당시에는 parity 비트를 포함하고 싶어서 다시 56비트로 축소했습니다. 7비트마다 하나의 parity 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56비트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NSA가 키 길이만 줄인 게 아니라 내부 동작 메커니즘 등도 일부 바꿨습니다. 원래 동작하는 것과 다르게 바꾼 거죠. 이 때문에 NSA가 DES의 트랩도어를 포함했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IBM이 만들어 놓을지 모르는 트랩도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체했다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 NSA가 어떤 허점을 알고 있어서 그 허점을 없애고 더 강건하게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교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트랩도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트랩도어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그 해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을 트랩도어라고 하는데 실제 DES에는 이런 트랩도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DES는 그 표준어로 채택된 이후부터 계속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특별한 허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 길이가 56비트였기 때문에 너무 길이가 짧아서 전수조사 공격에 취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당시에는 77년도에는 56비트만 되더라도 매우 안전했었는데 90년대 이쯤 되면 56비트로는 그 당시 컴퓨팅 기술을 고려했을 때 쉽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키를 알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쓰기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처음 채택됐을 때는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도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56비트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10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90년대 초중반쯤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데스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다시 새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2000년도에 린제달이라는 알고리즘을 새 표준으로 채택했고 그것의 이름이 AES가 되었습니다. 데스는 블럭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고 블럭 크기가 64비트였습니다. 그리고 키 길이는 56비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128비트인 것을 64비트로 줄였고 64비트에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56비트로 바꿨습니다. 총 16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1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 길이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허점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 그러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당시 70년도에서는 이 데스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에서 구동하기보다는 하드웨어에서 구동하려고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로 제작해도 효율적이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로 제작해도 효율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AES,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AES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데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64비트 평문을 입력받아 64비트 암호문을 출력하여 줍니다. 64비트 평문 블록에 대해 먼저 IP라는 자리바꿈 연산을 수행하고 동일한 과정을 16번 반복한 후에 IP 인버스라는 자리바꿈을 수행하여 최종 암호문 블록을 만듭니다. 각 라운드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두 개의 32비트 블록으로 나누어 적용을 합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다음 라운드의 왼쪽이 되고 오른쪽이 F라는 내부 함수를 지나 왼쪽과 XOR이 되어 다음 라운드의 오른쪽이 됩니다. 이 과정이 16번 반복되는데 마지막에는 교차되는 것이 없습니다. 각 라운드의 F 함수에서 키와 연산이 수행되는데 키는 원래 데스키는 56비트입니다. 이 56비트 키가 총 16개 K1부터 K16까지 총 16개의 48비트 키로 확장되어서 각 라운드에서 사용이 됩니다. 복호화하는 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키만 거꾸로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페스탈 구조라 합니다. 이 구조를 처음 제안한 것이 페스탈이기 때문입니다. 페스탈 구조의 특징은 F와 상관없이 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F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도 이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 암호한 후에 복호하면은 원래 평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스 이후 등장한 수많은 페스탈 구조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F 함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암호 알고리즘 설계 이론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왜 데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내부 구조를 관찰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업의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부 모습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데스의 경우 데이터를 암호할 때 그 암호 함수에서 가장 또는 복호 함수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IP라는 자리 바꿈이고요.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IP 인버스입니다. 이 역시 자리 바꿈이고요. 64비트 입력 데이터의 위치들을 바꾸게 됩니다. 58번째에 있는 위치를 여기에 첫 번째에 갖다 놓고 첫 번째에 있던 비트를 40번째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IP를 한 다음에 다시 또 IP 인버스를 하면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번째 비트는 40번째 갖고 다시 그 40번째 바트를 1번째에 갖다 놓는 거예요. 1번째 비트는 58번째 갖고 58번째 비트를 IB 인버스에는 1번째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것이 자리 바꿈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바꿈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번거로울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칩이 있으면 첫 번째는 58번째 출력으로 연결해 놓고 40번째로 연결해 놓고 58번째는 1에 연결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쭉 그 칩만 지나가면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자리 바꿈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 그러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데스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 매우 번거롭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와 얘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F 함수만 알면 데스를 다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56비트를 16개의 48비트키로 확장하는 것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이 F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F 함수는 내부적으로 32비트를 48비트로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K 라운드 키와 XOR을 해요. 그 다음에 그 48비트를 32비트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자리 바꿈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비트를 48비트로 바꾸는데 16비트가 더 필요하잖아요. 32비트, 48비트로 바꾸려면. 그런데 이때에는 기존 비트들을 일부 중복시킵니다. 1, 4, 32, 32 이렇게 중복시켜요. 근데 이렇게 중복하면 좋은 점은 아발렌치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작은 눈인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우리가 여기가 1비트 있을 때 쭉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영향을 줘서 여기에 결과가 오면 2비트가 0이면 여기에 어떤 값이 오고 1이면 1 이렇게 작은 것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꾸 자리를 이동하고 중복시키면 요 한 비트가 이 64개 비트에 다 영향을 받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애벌렌치 이펙트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제 64비트에서 한 비트만 1이고 모두 0인 데이터를 같은 키로 암호하면은 결과는 34곳이 달라집니다. 입력은 한 비트만 다르지만
결과는 34개가 달라지는, 이렇게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또 교체를 하고 이 안에서는 확대를 해서 한 비트, 특정 비트의 위치가 여러 곳에, 여러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퍼뮤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 S박스는 48비트를 32비트로 바꾸는데 각각을 6비트짜리 8개로 나누어서 6비트를 4비트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6비트이면 가운데 4비트와 밖에 2비트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행 정보가 되고 얘는 열 정보가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1, 13이 돼서 5가 됩니다. 그럼 5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0부터 15까지 수이고 요것도 15까지 수이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요 결과값이 5가 나오면은 입력은 요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얘와 5가 또 어딨죠? 12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2와 14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3과 8이 나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러면 이 값들을 보면 얘는 뒤로 못 가요. 이 값이 뭘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에서 하는 모든 과정 중에 뒤로 갈 수 없는 과정은 이 S박스 요거 하나입니다. 요 하나만 거꾸로 못 가요. 거꾸로 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못 가더라도 우리가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F 함수에서 한 일들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면은 M을 넣어서 C가 나온대. 이 C를 여기다 놓으면 M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이 F와 상관없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56비트 키를 16개의 48비트 키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을 라운드 키라고 하는데 이 라운드 키는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즉 어떤 라운드 키를 안다고 다른 라운드 키를 계산할 수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16개의 라운드 키를 독립적으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 자체를 키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로 쓰면은 키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우리는 키 길이는 짧기를 원해요. 짧을수록 좋은데 너무 짧아서 전수조사 공격에 취약하면 안 됩니다. 전수 공격에 취약하지 않으면 가장 짧은 길이의 키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키 관리도 편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48 곱하기 16 크기의 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56비트 키로부터 얘네들을 확장해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28비트로 나누어서 자리 바꿈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시프트 연산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씩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8비트에서 24비트씩을 취해가지고 라운드 키를 16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키가 있으면 얘를 rotate left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컴프레션 하고 또 rotate 하고. 근데 매번 rotate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 2, 9, 16 라운드에서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2비트 rotate left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rotate를 해서 원래 입력값을 이렇게 자리바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로테이트 해가지고 그 로테이트 된 것을 요 24비트로 빼내서 그를 키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이것을 키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비트 하냐, 두 비트 하냐, 그런 거는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XY 연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대부분. 나머지는 이런 자리 바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 바꿈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비트 단위의 자리 바꿈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면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대부분의 연산들은,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연산들은 비트 연산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바꿈하는, 그리고 자리바꿈하면서 확장해가지고 중복, 비트들을 중복시키는 것은 한 비트가 출력의 많은 비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라운드도 하고 그렇게 섞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요 일부 비트들만 얘한테 영향을 주면 그 출력과 입력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S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역이 안 되는 이런 S박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얘가 역이 안 돼도 페스텔 구조 자체를 쓰면은 역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역하는 데는 그 암호하고 다시 복화해서 원래 메시지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